20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눌 것 같은 제 발표 순번이 왔습니다. 네. 그 저는 오늘 죽음과 인공지능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로 발표를 준비했고요. 아무래도 선악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한림대학교에서 생사학, 이제 죽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해가면서 죽음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철학적, 불교적 탐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맞닿아 있는 게 불교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건데 많이 터부시되어 있고 타자화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의 문명, 특히 4차 산업과 인공지능에 대한 테마 속에서 죽음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수업들과 좀 다르게 이 수업에서는 대놓고 인공지능 AI를 써야 되는 다들 수업 시간에 보니까 알게 모르게 챗GPT 돌리는 것 같은데 유료 회원과 비유료 회원들에 대한 차이점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의 틀 안에서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생각해보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은 윤리적 관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는 열린 결말으로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사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바꿔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양상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의료 기술의 문제를 넘어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선택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지금 죽음 생사학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목차는 이와 같은데요. 나중에 이 부분들은 자료 제가 올려드릴 거라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대에서 의료기술의 정밀도, 진단기술, 수술의 기술 발전에 대한 것은 정말 많은 부분들이 만들어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진기가 개발되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개념들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언제는 심장이 멈추면 죽음이다라고 했다가 뇌가 멈추면 죽음이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의 죽음에 대한 기술이 정의가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과거에도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호흡이 멈추고 맥박이 되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정의했다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흔들면서 3번 이름을 불렀는데 갑자기 깨어나오면서 그래서 초혼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혼을 불러보는 부분들이 되고, 그리고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장을 하다가 갑자기 관이 툭 열리면서 잠깐 깊이 잠들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이런 사례들이 동네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맥박이 뛰지 않으면 바로 냉동고에 넣어버리고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이 처리되는 방식들처럼 많이 산업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 같으면 무조건 죽었을 병들이 지금은 치료 가능한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현상을 기술은 현상을 바꾸는 힘들이 되고 있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바뀌어가면서 우리의 사회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은 좋고 나쁨을 떠나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 누가 쓰는가에 따라 기술은 상당히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인간이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털이 많았었다가 털이 빠지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죠. 인간이 털이 줄어들게 된 것은 이제 땀샘이 확장하면서 스스로 몸을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털이 조금씩 빠지게 되었다라는 설도 있고, 또 기생충에 대한 회피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의 이제 이야기 중에서는 전 좀 와닿았던 것은 인간이 직접 물통을 개발하고 물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게 되면서 스스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하면서 털이 빠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털이 점점 빠지게 되면서 인간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는데, 그 중에
그런 용어들이 과학에서는 이제 공진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개발되면서 인간의 삶의 방식들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관심,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세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불과 한 8개월 전에 둘째가 태어나면서 와이프가 출산할 때 병원에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그 출산할 때 요즘은 가족실이라고 해서 남편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지 않으면 왠지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만실을 가다가 아내는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좀 기다리는 시간이 막 12시간, 막 24시간, 뭐 첫째는 24시간 걸렸는데 둘째는 이틀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분위기의 그 칠판이 그 간호실 앞에 딱 있어요. 근데 최근에 출산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뭐 누구님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적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는데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칠판을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간호사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간호사한테 아니 이 친구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산모 이름은 한 가운데 가려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라고 물어봤더니 이제는 요즘은 이제 그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를 많이 좀 추구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몇 시에 태어날 건지가 미리 적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분만실이 어디 갔을 것이고 그때 어떤 의사가 할 거라는 것이 다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아이들의 출산 예정 시간, 날씨 분, 그러니까 사주가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머니들이 몇 시 몇 분에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점집에 가서 받아오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 시간에 꼭 1분 1초도 늦추지 않고 그 시간에 꺼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데 요즘 더 급격하게 산모의 나이가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주팔자를 만들어주는 이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더 맞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시에 언제 태어났으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했죠. 날마다 좋은 날이고 날마다 좋은 순간인데 아이와 산모가 건강한 시간에 나오는 게 저는 가장 좋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산모실에 계속 그 독경을 이렇게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을 계속 틀어놨거든요. 그랬더니 되레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언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폐해다. 왜냐면 그 불교 용품에 가면 많은 부적을 팔고 사주팔자를 파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더 되레 공돌이에 우리가 좀 벗어나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더 결정 지을 수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으니까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운 것에 더 많은 것들을 고정되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사할 때도 손 있는 날과 손 없는 날을 따지며 이사 업체들은 손 없는 날을 거의 0.5배를 더 이사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혹여나 설마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더 그런 불안을 내려놓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되레 지금은 점쟁이가 더 사주팔자를 잘 맞히는가 챗GPT가 더 잘 맞히는가가 유튜브에서 엄청나는 이슈가 되어갈 정도로 요즘 그런 기술들을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생겨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고 살았던 것을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다르게 표현해보다면 귀찮은 것은 안 할 수 있게 하고 힘든 것은 대신해 줄 수 있는 기술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직접적인 얘기지만 그러면 죽음은 지금 어떠한가라는 부분들을 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임사체험, 근사체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영국은 30년 전부터 죽음에 대한
연구라고 하면서 임사체험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유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증상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된 것은 많이 알고 싶다시피 유체 이탈이다,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다, 강렬한 빛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파노라마처럼 과거를 회상하게 되었다, 뭐 사후 세계와 만났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슈도 과학자들만의 의견들이 많이 다릅니다. 뭐 뇌 과학자분들께서는 하나의 뇌의 일시적인 이 쇼크로 인해 만들어진 작용이다. 심리학자들은 심리적인 자신의 상태를 나타난 투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거에 대한 연구는 30년이 지났는데도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느 병동에서는 공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부분들에 실험하기 위해서 병상 위에 하나의 그림과 글자를 놔두고 그 사람이 깨어났을 때 그 글자를 보았냐 안 보았냐를 가지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영국에서 연구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의 연구 결과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노화 이제 신경과학에 대한 부분들인데 임종 직전에 환자들의 뇌파를 측정하던 중에 기억의 회상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발견된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간질, 그 사람들의 뇌파를 분석하고 확인한 중간에 갑자기 그 사람이 임종을 하게 되면서 그 뇌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결과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근사체험, 임사체험자들의 그 마지막에 파노라마처럼 기억이 회상되는 것이 이런 뇌의 작용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고 있는 교수님 맞나요? 부분들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했지 그렇다라고는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임사체험, 그러니까 생사학자들 하면 약간 좀 그런 약간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신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되레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영역을 너무 과하게 비중을 두고 사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현실 세계는 약간 좀 터부시하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는데 균형을 좀 잡고 가는 부분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과학적인 부분들에서도 다 증명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에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시대의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선택과 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슈에 우리가 좀 생각도 해봐야 될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몇 가지들을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독사와 자살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요즘 한국 사회에 곧 이슈가 많이 될 죽음에 대한 이슈는 고독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샌드위치 세대가 벗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샌드위치 세대는 부모를 부양했지만 자식들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저희 아버지 세대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부모님을 부양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 자식들은 부모님과 최대한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되레 자식은 있지만 사회력이 없는 노인의 빈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사회복지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고독사와 자살에 대한 문제는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인공지능이 이 부분을 저는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기술이 조금씩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SK에서는 생활을 같이 하는 인공지능을 계속 개발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세요. 아침에 일과를 브리핑해주고 물을 한 잔 마시세요. 어디에 산책을 나가보는 거 어때요? 이렇게 이제 되레 친구처럼 그 생활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에게 맞는 워러벨에게 맞는 인공지능은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맞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이 되고 되레 이제 SK나 진이나 클로바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혼자 있다가 갑자기 고독사나 이렇게 죽게 되는 인식이 되는 부분들에서는 자동적으로 위급 상황으로 해서 지역사회랑 연결되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수업에서 계속 다뤘던 그 외로움에 대한 부분들이 죽음하고 연결되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을 인공지능이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안락사입니다. 이게 정말 요즘 이슈인데 많은 생사학자분들이 자신은 곧 안락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슈를 많이 내고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한 80% 이상이 다 자신이 죽음을 직접 스스로가 좀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에서도 약간 좀 괴리감이 있긴 하는데 자신인 건지 부모인 건지를 아직 확실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잘 보내드리고 싶은데 자신에 대한 죽음을 많이 생각해보지 않는 부분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학서처럼 자신의 그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떤 디지털 사후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자신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계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근데 계속 어딘가에 흘러서 네. 그냥 남아있죠. 네. 근데 그걸 살아있을 때 내가 설정을 해놓을 수 있는 기술들이 다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도 최근에 다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유가족을 누가 선택하고 그 사람이 관리하게 할 건지, 그러니까 기억하는 채널로 만드는 유족 채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고인 채널로 바뀌는 시스템이 되레 미국이나 영국은 더 빨리 됐었어요. 카카오톡도 그렇고 구글 계정도 그렇고 이 계정은 인스타그램도 봐보면 연예인들이 자살하게 되면 그 계정들이 살아있잖아요. 그 유가족들이 고인 계정으로 설정을 바꾸게 되고 그 계정에 대한 부분들은 유가족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국은 그 기술에 대한 그 관심에 대한 범위가 너무 없었는데 최근 3개월 전에 카카오톡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가지고 계신 카카오톡 맨 밑에 설정에 보면 고인 계정을 어떻게 설정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도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82세이신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한 3달 동안 그 계정이 그대로 있었는데 좀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메시지를 생각나니까 보내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잘 있는지에 대한 마음을 보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단체 카톡방이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사망 신고하고 얼마 뒤부터 계정이 정리되는 방식들로 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애도의 방식들과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애도의 개념은 빨리 있는 것, 빨리 잊어버리는 거였는데 요즘의 현대의 애도는 다시 기억하는 방식들, 어떻게 기억할 건가, 어떻게 그 부분을 내가 받아들일 건가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AI에서도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최근에 가까운 범위이기도 합니다. 요즘 고양이나 개 이제 펫이 이제 죽으면 그거에 대해서 펫 애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저희 주변의 전공자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접근하더라고요. 사찰에서도 지금 강아지와 고양이를 49대를 지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일부 절에서는 그래도 아니다. 근데 사람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의 의뢰와 방편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참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서리와 참깨 차후에 언젠가 있을 이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인공지능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벌써 걱정이 됐습니다. 자기를 다가와서 안았던 애가 더 이제 했던 거와 안 했던 거는 상당히 많이 애정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AI 사망 예측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참 이거는 진짜 많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망 예측에 대한 시스템에도 인공지능이 지금 최근에 노벨 평화상에서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 그 하나의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한 부분들을 이제 인공지능에서 반복적인 패턴을 읽어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범위를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사 2분이 사인하면 사망이라고 판정을 받고 사망 신고와 그 다음에 장례 절차를 하는 방식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떠한 부분들, 근데 가장 지금 인공지능이 가장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오류. 이게 지금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부분들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건가. 윤리와 오류를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확산이 좀 없는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들에 대한 범위에서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AI의 애도봇,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디지털 유언장, 그리고 디지털 상속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장례 산업이나 아니면 그 보람상조 같은 상조 회사에서도 건들 법한데
그 친구들이 아직 이게 돈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리고 지금 고령화가 되고 아까 말한 고독사가 되면서 로봇 간병인이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생사학에서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제는 죽음을 선택에 가능한 영역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죽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우리 사회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선학적인 입장에서 인공지능과 생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근데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그 불교 경전에 이제 똑같은 물인데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라는 부처님 경전의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누가 어떻게 쓸까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 안에서 주체적인 방식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하나의 지혜의 도구로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연구윤리라는 개념 자체도 기술을 위한 생명은 상당히 비판받아 왔었고, 생명을 위한 연구는 상당히 추대해 왔던 게 우리 사회의 지금 연구의 방식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체적인 부분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자성 본래불이라고 저는 표현했었는데,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고 그런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서 이 기술을 쓰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생명의 가치, 그리고 상호 의존성의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마지막에 배웠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생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서도 그 스위스에서는 안락사를 수용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 스위스의 그 안락사 기계에 대한 이슈가 되었었잖아요. 약간 자동차처럼 생겼는데 들어가서 내가 준비됐다 하면 버튼만 딱 누르면 바로 안락사가 진행되는데, 그게 지금 그 스위스에서 그 장비 법 제정이 되면서 잠깐 지금 사용을 금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고통받지 않고 죽는 거에 대한 이슈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만약에 임종 직전에 10년 동안 병원에서 생활하면, 저 이제 와이프가 간호사거든요. 분당 서울대병원 간호사인데, 그 의료비로 진짜 임종 직전에 집 한 채를 그냥 까먹는 사람들이 너무 수두룩하고, 되레 어떻게 보면 간호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보면 그 돈으로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익금이 생겨서 급여를 받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좀 한편으로 죄책감에 미안한 마음도 좀 들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술의 발전이 얼마만큼 그 윤리적이고 공평성 있고 균형을 잡고 가는가에 대한 이슈는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인공지능 기술로 통해, 우리 선악의 마음으로 통해 조금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발표 시간에 하고 싶었고, 그 이야기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분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람 죽는 순간 보셨어요? 네. 봤어요? 거기 보신 분? 저도 봤거든요. 죽을 때 마지막에 딱 떼고 죽어요. 그렇죠? 저 이제 고요하게 이제 가다가 이제 죽는 순간에 하고 죽더라고요. 모두가 딱 숨이 끊기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어떤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가. 그래서 임사체험이라는 게 그때 그 임시에 가가지고 내 활동들이 거의 비슷한 내 활동을 하는 모양이죠. 유체이탈 느낌에 어떤 통로를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는 느낌, 빛을 따라가는 느낌, 이런 것들. 과거에 죽은 사람을 만난다든 이런 것도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내도 갑자기 어떤 순간적으로 과거가 이렇게 활성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임사체험을 굉장히 그거 가지고 의식이 어떻다 하고 연구하려는 유명한 과학자도 있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락사나 이런 거,
이 도덕적으로 이제 그걸 어떻게 기술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받아들여줘야 되느냐. 안락사 할 때 스위스에서도 안락사 할 때 마지막 스위치는 자기가 누른다 그러던데 맞죠? 네, 직접. 네, 마지막 스위치는 자기가 그게 이제 자살이냐 안락사이냐 이게 이슈가 자살이냐가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계속 지금 계속 논의가 돼 국회에서 계속 토론을 하는데 결국 그게 이제 우리 사전연명 의료원서가 2016년도에 그 김할머니 사건이나 보람의 사건이 엄청 이슈거든요. 그래서 자체 호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자꾸 연명을 해서 더 무의미하게 살게 만드냐. 한번 호흡기를 떼고자 했는데 호흡기를 뗐는데 할머니가 안 돌아가시고 계속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서 정말 연명 의료가 맞는 거냐에 대한 이슈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사전명 의료원서가 국가적인 그런 서류 작성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국가에서 사전명 의료원서를 작성하게끔 하고 이 사람은 CPR을 할 때 어떤 기술을 쓰지 않는 거에 대한 약속을 하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간호사들도 혼란스러운 거죠. 좀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하지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에 대한 약간 혼란감이나 그럼에도 살려서 이게 제 주변에 진짜 4년째 누워 계신 분들이 호흡기가 없으시고 근데 한 해, 두 해 정도는 그거를 못 보내 가족들이 못 보내시는데 이제 힘들어서 보내고 싶은데 고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3번의 고비는 자체적으로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죽음을 또 하게끔 하면 이게 살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근데 이런 타이밍에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안락사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모든 가족이 동의할 때는 진짜 그래서 집이 다 날아가고 재산이 날아가는 경우 실제 있으니까 왜냐면은 그런 분들 한 달에 간병비가 한 7, 800 나가시더라고요. 1인은 그래서 저도 참 가까이에서 그래서 자기도 이제 가족이 이제 모두 힘들어한다고 근데 한 번에 3번째 기회가 있는데 병원에서 살릴 수 있는 근데 그 마지막 3번째에 가족이 없어서 병원에서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이게 없는 거예요. 어떤 그 마지막에 그 위험한 순간이 안 와서 2년째 그대로 계신데 아주 미묘한 어떠한 그 알아들음이 있어요. 눈동자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는 어디 보낼 수도 없고 어떤 위험도 아예 없어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런 데서 가족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어떤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좀 그래서 안부를 늘 물어요. 그분 어떠냐. 근데 늘 똑같은데 조금씩 지쳐가고 있으면 느껴지는데 네, 그래서 항상 저도 가까운 사람이라서 늘 오늘 이런 주제에 있으면 생각이 좀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자신이 살아있을 때 밝혀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갑자기 40대에 갑자기 그렇죠. 쓰러지는 그런 부분들에서 평소에 내가 이랬을 때는 이렇게 좀 결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조금 맞아 안 나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죠. 분신 자살하는 경우도 기름은 꺼져주는데 성냥 그렇게 하는 건 자신이 있구나. 저 남의 타살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